최근 안보 이슈를 풀어보고 정세를 전망합니다. 디펜스 프라임 조수빈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유령선이라며 무력화를 선언했습니다.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서해상에서 국지 도발을 벌일 가능성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프라임 이슈는 서해 5도 국지적 충돌 가능성입니다. 네, 북방 한계선이 있는 서해 5도 접경 수역에 긴장감이 부쩍 올라갔습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국지전 같은 군사 충돌을 북한이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을까요? 전면전은 일으키기 어렵고 실제 포탄도 지금 다 수출하는 판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해 5도 또 이제 백령도 먼저 번에 도발을 했을 때는 10년 전, 12년 전에 도발했을 때는 이제 연평도 포격이었죠. 네. 이번에는 백령도를 노리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백령도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이 지역은 뼈 아픈 곳이죠. 네. 저희가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가 천안함 폭침이 있었던 지역인데 1월 초에 난데없이 포격 도발을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5일부터 10일까지 서해 5도 이제 그 북방 한계선 북쪽으로 7km 지점까지 해서 한 350발을 쐈단 말이죠. 그다음에 1월 16일 날 이제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네. 불법 무기의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할 수 없으며라고 얘기를 또 계속해요. 그리고 다음 달이 이제 2월 14일 날 김정은이 또 이제 신형 대함 미사일 검수 사격을 시험하는 자리에서 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연평도하고 백령도를 언급을 또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실질적인 포격 도발하고 그다음에 정치 수사를 보고서 전문가들은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성동격서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진짜 여기에서 도발을 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는 것이냐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 뭐냐면 그 두 가지 가능성을 저희 둘 다 보고 저희는 대비를 해야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던 없던 간에 총선이라는 게 어쨌든 상징적인 그 타이밍이 될 수는 있다는 건데 만약에 국지전 양상으로 도발을 한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2010년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은 야포하고 이제 방사포를 동원해서 이제 공격을 해온 거고 향후 도발은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그동안 그 사이에 북한의 무기 개발을 이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대구경 방사포, 그다음에 단거리 탄도탄도 포함되고 수당 미사일도 포함되고 최근에 이제 함대함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 최신형 그 북한에서 말하는 그리고 더불어 이제 우리가 먼저 방송에서 이제 교수님이 언급해 주신 자폭 드론, 자폭 드론이 대대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은 네. 그런 이제 북한의 어떤 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일단은 전 국가안보실장이 네네. 미국에 있는 팟캐스트에 나가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예. 팟캐스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아니더군요. 전략국제 이제 그 문제연구 CSIS라고 하죠. 싱크탱크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국가안보실장 이런 얘기를 해요. 시나리오가 만약에 서해 5도에서 발생한다면 그 중에 하나를 강점을 한다. 강점. 예, 점령을 한다. 또 아니면 이제 그쪽에서 또 탄도 또는 수당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있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국가 안보를 책임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시나리오 말씀을 못 하시겠죠. 그만큼 이제 우리 정부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대비를 하고 있다는 있다. 것인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항상 말을 하지만은 이 상황이 이 서해 5도하고 동일한 어떤 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홍해 입구거든요. 후티 반군들이 예. 하고 있는 것들. 거기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들이 이제 도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자폭 드론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후티 반군이 이제 자폭형 무인 수상정을 일본에 돌진시켰다가 뭐 유경됐지만은 그런 형태로 해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 어디냐?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수도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이 서해 5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도발 행위가 결국에는 우리의 자중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렇죠. 하나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각도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뭐 군사적인 도발을 한다고 해서 이제는 뭐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고 한쪽은 뭐 북풍이라고 얘기할 거고 또 한쪽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총선 결과 진짜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 올해 1월에 실제로 이제 북한이 포사격을 실시하니까 우리 군이 대응 발사했던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남북 군사 합의를 체결한 이후에 처음 대응 사격한 거라고요. 1년 5개월 만에 이제 재개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300여 발을 이제 사격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1월 5일 그 첫날만 해도 200발을 쐈는데 우리는 대응 사격으로 400발을 대응 사격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는 그 1월 6일 60발에 또 이렇게 포를 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떤 기만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죠. 아, 그렇군요. 김여정이 또 거기다가 막 험악한 이야기들을 또 막 쏟아내기도 했었는데요. 해안포 포문을 열면 기지가 열면 그게 이제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네네. 곳들이 이제 수십 곳 포착이 됐었습니다. 해안에 북한의 군사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그 북한이 6.25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 보면은 제공권과 제해권이 이제 유엔군에 있었잖아요. 연백평화다 보니까 북한이 다른 곳보다는 이제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한포 사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이제 여기서 군사활동을 잘 하지 못했어요. 뼈 아픈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곳을 나중에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너무 잘 파요, 땅을.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 것 같아요. 절벽에다도 그 안에다가 그 땅굴을 파가지고 절벽에? 예, 포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절벽도 중간에 파요. 하마스보다 더한 것 같아요. 더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하마스의 할아버지 정도 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은원피하고 있다가 내놓고 쏘고 또 다른 곳에 진지동에 쏘고 하게 되면은 뭐 잡을 일이 좀 이렇게 실시간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나서야 조치 가능한 어떤 수단이 되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사거리가 12km 정도 되는 76.2mm 그 평사포하고 네. 그다음에 27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130mm 평사포도 있고요. 네. 이게 이게 250에 300문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근데 일부 지역에는 그 152mm 곡사포가 있는데 이게 사거리가 27km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것 다 합해가지고 서북도서까지 유효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포가 100여 문에 달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연평도의 그 근처에 있는 갈도에서는 사거리가 20km가 되는 122mm 방사포가 이제 배치되어 있는 거죠. 예. 여기 이걸 보게 된다면 진짜 화력의 집적도가 엄청난 거라고 봐야 돼요. 실제로 민간인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정거리. 그렇죠. 예. 도발할 때 저희 경험 눈앞에서 막 터지잖아요. 북한이 이제 해상에서 신형 미사일 발사 훈련도 수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그 2월 14일에 신형 지대함 미사일인 바다수리 6형의 검수 사격 시험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렇게 지대함 미사일이 실전 배치된다면 서해 5도 경계는 어떤 위협이 될까요? 김정은이가 신형 그 지대함 해상 순항 미사일 바다수리 6형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검수사격이라고 해서 지도하면서 동서 해안 함대의 해상 미사일 병대대를 전투 편지를 이제 개편을 한 거죠. 개편을 이제 승인을 한 거고, 이로 인해서 이제 신형 지대함 미사일과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등의 추가 배치가 이제 본격적인 추가 배치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대 해상 미사일은 이제 바다에 있는 함정을 지상 쏘아 격퇴하는 무기로 북한판 이제 반접근 A2, AD 이제 그 전략의 일환을 보이고, 서해 및 동해방 한계선 인근에서 해상의 우리 해군의 함정, 우리 해군의 고속정을 이제 목표로 이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대함 미사일, 순항 미사일은 서해 5도의 이제 레이더망을 피한 이제 시스크밍 초저고도로 이제 내려오는 이제 피해서 다시 또 반복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고성능지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 먼저 번에 이제 된 그 전력보다는 좀 더 향상된 전력을 이제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불안하신 분들은 서해 5도에 살고 계신 그 주민분들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 한 번도 안 겪어본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트라우마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동안에 어떤 해전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제 기억에도 새로운 게 이제 1999년도 소위 근접전, 최초의 그 고속정 간의 이제 근접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승리를 했죠. 네. 그 두 번째는 우리도 일부 좀 피해를 받고 전사하신 분 6인의 전사자가 이제 발생했는데 2000년도 제2연평해전. 그다음 그것은 이제 상당히 뭐 양측이 좀 피해가 많았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것을 다시 이제 우리가 이기는 2009년도 그 해전이 대청도 이제 해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벌써 뭐 20년 전 거의 뭐 거슬러 올라가는 네. 사건들인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은 충분히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북한이 이제 무기 체계를 바꾸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또 흘러가지 않을까 도발 그 방식이 예측하기 어렵다. 예, 예측하기 어렵다. 다행인 건 이제 해전 3번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우리 군이 승리하긴 예, 했어요. 예, 그렇죠? 너무 죄송한 게 2002년 연평해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후에 좀 더 주목을 받았고 그때가 이제 막 월드컵하고 이래서 사실 제가 대학생 때인데 그렇게 주목을 못 받고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좀 느슨해질 때 많이 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계 문제. 이게 타협하기 어려운 쟁점인데요. 북한이 지금 해상 분계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논란이 좀 있죠. 그 북한이 이제 뭐 이번만 주장한 게 아니에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1999년도에는 강화도 북쪽 지역을 딱 그어놓고서 그 북쪽은 다 우리 땅이야, 우리 영해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07년에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와 그 웅진반도 앞쪽에 보면 그 이제 북방 한계선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앞쪽으로 좀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를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말한 건 뭐냐면 백령도, 연평도 북쪽의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장은 1999년도와 2007년도 사이에 어떤 중간 정도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1999년도에 연평해전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최초에 1999년도에 강화도 북쪽은 우리 영해야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연평해전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시기는 좀 지났지만은 2007년도에 아까 그 백령도의 앞쪽으로 뿔룩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1년, 2년 후에 또 이제 대청해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분계선을 그렇죠. 주장하는 주장하고 게 나서 속내가 뒤따라서 바로 그쪽 안에서 해상 도발이 있었다. 그것도 우리하고 직접적인 충돌. 이거 우리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여보 자기네가 이제 금고면은 뭐 그냥 분계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현재 북방 한계선 이 설치될 당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북한이 마음대로 금을 긋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남북이 각자의 근거를 가지고 이 선의 그 경계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LLL이라고 하는 것은 1953년 이제 휴전 체결,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이제 그 마크 크라클 대장이 이제 설정한 경계선으로 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서해 및 동해 적변 지점의 한계선을 이제 그은 건데 이것은 이제 남한의 함정 및 항공기가 초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 이제 북방 한계선을 이제 규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양측 간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이제 방지한다는 정부 협정의 이제 실질적인 이행을 이제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 분계선은 이제 휴전협정, 군사 분계선은 휴전협정을 이제 합의했지만은 바다까지 합의한 거는 아니다. 그래서 당시는 뭐 해양 법상 3일까지 영해를 이제 인정한다. 하면서 이를 고려해서 서해 5개 도서와 이제 북한이 이제 개략적인 증강선을 기존으로 설정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북한은 이제 국제해양법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면서 12L까지 이제 확장해야 된다.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일방적인 주장을 해서 충돌이 이제 뭐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었죠. 자, 그러면 저희도 궁금합니다. 이 북방 한계선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 휴전협정 당시 북방 한계선을 설정한 곳은 유엔 사령부였습니다. 유엔사는 아시는 대로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 왔는데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현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유엔군 사령부 입장 들어봤습니다. Glad to meet you.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es. taking the time.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to Korean people? Well, I'm Lieutenant General Derek McCauley. I am the new Deputy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I am the fourth non-American to have the great privilege to be the Deputy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Please explain the background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its establishment, its main function,
during the Korean War? The United Nations Command was established in 1950 and is in existence until today. And so its function has changed, though, over that period of time. Initially, it was formed, of course, to counter the aggression from North Korea. And it was a coalition of 22 member states that came together in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How did its function evolve after the armistice was signed until the present day? So after the armistice was assigned, United Nations Command, which was a command during the war, was then tasked to enforce the armistice. And so that has been in existence since 1953 as we continue to enforce the regulations and the agreed upon policies of the armistice here along the 38th parallel. What is the specific role of a United Nations Command in deterring war and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ll, I think by enforcing the armistice, we are enforcing what I had mentioned before, which is, the armistice that was agreed upon by the parties. And that then allows peace and security as we see it today 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so that really is the role that we have that we need to focus upon, is ensuring that we maintain those agreed upon principles, but more so that we ensure that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 can continue safe, secure, and happy. Could you provide an overview of recent training conducted by UNC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n military? The United Nations Command, of course, cooperat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and also, of course, the United States forces that have agreements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so we train with those two organizations on a regular basis to ensure that we are prepared to, first of all, enforce the armistice, but also to ensure that for our role, if a crisis was to occur, that we could coordinate member states and other states or other partners and contributions to what could be a contingency operation here on the peninsula. General public in Korea may not be familiar with the particulars of the UNC. What exactly is the current status of Allied participation, its scale, and its mission of those real bases in Japan? The UNC, of course, is heavily support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I think we see, and I have seen in the short time I've been 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great support from President Yoon, great support from the leaders, great support from the public, and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we can maintain and enforce the armistice. And so that really is wonderful to see. It's fantastic that we have such a great support. And that support allows the 22 member states to ensure that we can enforce that armistice. And so from there, to enforce the armistice, we have the ability and the agreements to have and to receive support through bases that are located in Japan, as you mentioned. And so those bases are critical to ensuring that we can, if required, respond to any aggression here on the peninsula. 자, 정전협정의 상징이 북방 한계선입니다. 여기에 또 서해 5도가 접해 있는 건데 그래서 서해 5도 안보가 특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서해 5도가 왜 중요하느냐 이 문제는 6.25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고 북한군이 와해가 되고 그 대신에 중공군이 들어와서 전장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중공군이 빼먹지 않고 한 게 있어요. 제2의 제3의 상륙작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동해안과 이제 서해안 뒤쪽에다가 상륙부대를 대상륙 방어부대를 배치를 네. 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남한을 계속 하면 할수록 뒤가 비어버리니까 그쪽에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공군도 몰살할 수 있다. 그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투력을 온전히 집중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서해 5도가 그런 어떤 효과를 가진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북한을 바라봤을 때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니까요.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북한군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4, 2, 5, 1군단이. 그러면 이게 포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중 폭격이 많이 되기 때문에 평시에는 군단으로 돼 있다가 전시가 되면은 좀 후방에 있는 전선사나 최고사에서 주요 전력이 앞으로 쭉 들어와요. 네. 예. 그러면서 집단군으로 승격이 돼서 이제 얘네들이 유사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북 오소에다가 지금 말고 좀 미래에 공격형 어떤 그 드론이라든가 자폭 드론을 이제 임시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4군단이나 2군단으로 이제 증원되는 주요 전력을 후방에서부터 타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는 4군단과 2군단이 이제 주력인데 걔네가 집단군은 승격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만큼 이게 미국 밑에 있는 쿠바처럼 서해 5도는 정말로 이제 북한에게 뼈아픈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전략적 가치가 엄청나게 큰 거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김정은이 봤을 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전략적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이슈화시키고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일종의 땅 따먹기 전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서해 5도가 저희가 봤더니 그 행정구역상으로 분단 전에는 황해도였다가 그다음에 경기도 됐다가 인천광역시가 이제 됐더라고요. 이제 여러 번 이렇게 관할이 바뀐다는 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굉장히 가운데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얘기가 될 네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궁금해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 상대방이 북한이 이제 포격으로 이제 나왔을 때 뭐 방사포라든지 그 경우에 이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자주포 전력하고 우리도 이제 다연자 로켓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다연자 로켓이 이제 그동안에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K9 자주포로 이제 대응을 했다면 먼저 번에 연평도 포격전 때는 지금 이제 개량력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제 사거리를 연장하는 개량력이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곧 이제 실전 배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항상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병력이 이제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에 네. 대응해서 이제 뭐 반자동화 그다음에 이제 완전 무인화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개량형들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포 전력은 더 상당히 좀 강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북한은 이제 방사포에 대응하는 다연장 로켓포.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그냥 구령이라고 있었는데 사거리가 일단 짧아요. 30km. 그리고 이제 이게 반 자동화도 안 돼 있어갖고 사람이 이제 다 수동으로 탄을 적재에 넣어야 되는. 그러니까 대형 사격을 2차 사격하기가 좀 시간이 뭐 없는 상태죠. 힘들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자동화 시킨 천무 시스템이 이제 배치가 돼서 지금 뭐 훈련을 좀 사격 훈련을 많이 하고 있죠. 그 후방에서 다시 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이제 공격을 해오면은 반대로 그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게 이제 오차가 15m 이내 네. 타격할 수 있고 탄 자체가 좀 다양합니다. 239mm 유도탄, 그다음에 227mm 무유도탄,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많이 쓰는 130mm 무유도탄. 그래서 탄도 지금 상당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예전에 그 연평도 포격전보다는 상당히 상황이 좀 대응 사격을 충분히 뭐 달리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 근데 걱정되는 게 있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가 많은 많은 그 대응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들리긴 하는데 북한이 아까 하마스보다 더 땅굴 잘 판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게 시설들이 갱도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타격할 수 있을지.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그 실시간 정밀 타격인데요. 네. 다행히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부터 사거리가 25km 정도가 되는 그 스파이크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이게 NLOS입니다. 이게 Non Line of Sight라 해서 가시선 밖의 목표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산 너머의 것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기 체계가 언제 개발됐냐면 또 이스라엘하고 연계돼요. 1973년 용키푸르 전쟁, 4차 중동 전쟁 때 있었는데 북쪽과 남쪽, 서쪽에서 북쪽은 이제 시리아가 3개 사단이 공격을 해요. 기갑 전력으로. 밑에서는 이집트군이 또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골란고원 북쪽 지역에서 이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라크 기갑 여단이 어쨌든 막아내요. 근데 여기 중대장까지 다 거의 모든 중대장이 전사할 만큼 근접 전투를 했기 때문에 전력이 다 이제 녹아나 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녹아버리게 되면 전쟁 지속력이 없어지잖아요. 또 밑에서 이제 서쪽에서 공격하는 이집트군하고도 계속해서 기갑부대들이 이스라엘군의 기갑부대들이 이제 근접 전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많아지고 또 특히 그때 나타났던 AT-3 세거라는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나타나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 전쟁에 이겼긴 이겼지만은 큰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군의 가장 큰 장점은 성과 분석을 잘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AS를 확실하게 그냥. 그래 근접 전투를 최대한 회피하자. 왜? 병력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이집트 애들이 보니까 대전차 미사일 잘 사용하던데 근접 전투를 최대한 화폐하면서 대전차 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나왔던 것이 이제 NLOS 방식의 이제 대전차 미사일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야포 사거리 밖에서 기갑 전력을 무력화 시킨다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딱 있어가지고 이제 실시간 25km의 어떤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딱 보이자마자 이제 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사한 상태에서 영상을 보고 사수가 그걸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주야간 다. 예. 이때 정밀 타격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요소가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뭐냐면 이걸로도 부족한 거죠. 왜냐면은 걔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특정 포가 특정 진지만 나오겠습니까? 여기저기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절벽 말고 그 뒤쪽에서 있는 것들이 어떻게 쏠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시죠. 교란에 대해서 그렇죠.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 플러스해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이제 자폭형 드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둘러서 이제 저희가 전력화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이런 뻔한 노림수로 할 거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만을 하고 나서 근데 그게 보시게 되면 지형이라든가 기상 때문에 이제 우리의 무기 체계의 성능이 잘 발휘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얘네들이 예를 들어 후티 반군이 사용하고 있는 무인수 상정,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펜스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던 하마스의 어떤 자폭 드론이라든가 폭탄 투하형 어떤 드론을 사용한다면 이거 저희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을 삼아가지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네. 이거에 업그레이드에 업그레이드를 더해서 그러면서도 가성비가 높은 것들이 어떤 거가 있나 저희 면밀히 저희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예. 자, 북한의 포병 화력에 대응하는 무기 체계를 짚어봤고요. 공중 방어 체계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이제 북한 공군의 전투기가 공습을 이제 했을 거에 대비해서 현재 그 천공 대공 미사일이 이제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단거리로 이제 천마 시스템이 배치가 돼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부족하다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최근에 30mm 차량용 대공포가 배치가 됐습니다. 이건 또 이제 그 복합 비유하고 또 다른 대응 체계인데 북한이 이제 드론을 이제 대대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래서 이제 탐지 추적 파괴를 이제 시키기 위해서 30mm 차량용 대공포가 이제 눈에 띄죠. 네. 최신 전력으로서 배치가 돼 있죠.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차례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네. 기습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하시지만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계산해야 된다. 서해 5도의 정찰 어떻게 강화될까요? 저희는 강점이 있어요. 연합방위 체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미 이제 정보 자산들이 운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 해군의 포세이돈 같은 경우는 이게 대잠 초계기인데요. 이 소나를 물속에 투하해서 최대 400km 밖에 있는 어떤 그 위협을 탐지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군이 이제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가 있잖아요. 20km의 고고도에서 이제 지상에 30cm 크기의 어떤 물체 식별할 수 있는 정찰 위성급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찾는 자와 숨는 자는 계속 경쟁을 벌여왔다는 것이죠.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더지처럼.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형적 요소를 잘 보면 장산국과 이제 웅진반도가 있으면 그 앞에 보면 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섬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어떤 은원폐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후티 반군이 지금 그렇게 그 다국적군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렇게 그 경멸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멘 지도를 한번 나중에 한번 확대해서 보세요. 그러면 예멘에 보게 되면 홍해 입구의 위쪽 부분,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이제 고산지대예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지하시설로 다 이렇게 은원폐하고 있고요. 네. 이제 쏠 때만 아까 은원폐된 통로를 통해갖고 테를 이용해갖고 나와서 쏘고 도망가고 하기 때문에 실시간 정밀 타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앞에 있는 어떤 그 섬들을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자산을 숨겨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무인 수상전 이런 것들을 운용하게 하면서 이제 교란 작전을 하거나 직접 타격하거나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술적으로 지형적으로 서해 5도가 이제 홍해 입구하고 어떤 되게 유사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이제 북한군이 접근했을 때 우리는 어떤 그 대비를 해야 되느냐. 되게 이제 이번에 작전을 보면서 전 세계에서 어떤 최강의 탑티어급의 특수작전 부대가 네이비실이거든요. 얘네가 아주 기발한 어떤 그 전술을 구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직접 안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은 교전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운용하는 포트를 소형 전술 포트를 무인화를 시킵니다. 별걸 다 무인화 예, 무인화 시키고요. 저 후방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다가 스위치 블레이드 300, 600 예. 자폭 그 드론을 실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 저만큼 운영해갖고 보면은 실시간대 포착이 되잖아요. 거기서 바로 스위치 누르면은 그게 이제 케이스가 올라가면서 자폭 드론이 쏘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한성 그 목표 같은 타겟 같은 경우를 실시간대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여기에서 아까 저희가 대잠 초계기 뭐 무인정찰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국방혁신 4.0의 1번이 뭐냐면 지능형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잖아요. 이 지능형도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해병대 또는 이제 해경 그다음에 이제 또 일부 특사정 부대는 아까 말씀드린 건 네이비실처럼 그런 유무인 복합으로 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기존의 감시 장비로 탐지하지 못하는 기상과 지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한반도를 겨눈 북한의 위협적인 도발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유엔군 사령부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With close relations emerging, North Korea, China, Russia, creating new concerns on Northeast Asia and globally, what diagnosis and preparations are being made by UNC? So I think it's important that UNC, we are focusing on the armistice, and we're focusing on Korea. And that's really our main focus. And while those, as you mentioned, discussions and agreements between nations that you mentioned are ongoing, our focus here in UNC really is to focus on the peace, the security here on the peninsula. And so we'll continue to do that with and in unis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forces, and of course, those partner nations that wish to participate. With ongoing provocations from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how does the UN Command function to counteract this threat? And within this environment, what do you see as the UN Command's main mission to reliev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Certainly, the evolution of this nuclear threat is of concern to everyone,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mmand. We are focused, however, on ensuring the armistice is upheld, and with that, providing the deterrence that's required. We will allow and support those other agencies and partners that we have to focus on their portion of the nuclear threat. Please offer your thoughts and opinions on recent discussions regarding the revital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option of a Korean military on UNC staff. Right. So the revitalization is a term that has been used quite often since I've been here in the first couple of months. I would offer that it is a term that perhaps denotes that we are just coming back. But UNC, United Nations Command, has existed, as I mentioned, since 1950, and certainly in its current form, enforcing the armistice since 1953. I think when we talk about renewal, revitalization, I think we talk about the renewed interest, the renewed support, and the support that we are seeing today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support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what's talked about is the introduction of staff from the Republic of Korea. I think perhaps we work on a daily basis already with staff, and we have Koreans on our staff. And so we continue to look for opportunities, but there is already Koreans working with us on a day-to-day basis, which enable the United Nations Command to be strong. 네, 그 유엔군 사령부의 신임 부사령관 데릭 맥컬리 중장 이번 설에 한복을 구입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아주 깊다는데요. 특히 따님이 또 블랙핑크의 열혈 팬이라서 함께 콘서트에 가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데릭 맥컬리 중장 인터뷰 풀 영상은 국방 홍보 유튜브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펜스 프라임 서해 5도의 위기 또 우리 군의 전력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군으로 가겠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어떤 전력이 출동을 하나요?
그 참수리급 고속정이 이제 출동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신형 참수리급 고속정으로 이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 중이고 2030년까지 이제 다 완성이 될 건데 그 전력이 그 전에 이제 22년 전에 연평해전을 이제 겪으면서 근접전 하면서 이게 상당히 피해를 이제 주고받으니까 아예 원거리에서 타격을 하자. 조준을 해놓은 상태에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함대함 미사일을 이제 장착한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이 이제 도입이 됐고, 그런데 이것을 보조하는 이제 함포로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내려오면은 이제 함포로 또 이제 격파를 시키자 해서 이 신형 참수리급 이제 PK, XB라고 하죠. 또 이것도 이제 안에서 뭐 배치 1, 배치 2로 또 나눠져요. 개량력이 또 등장하고. 네. 그래서 예전에 22년 전에 비교해서 상당히 이제 그 전력이 현대화 됐는데 아쉽게도 북한은 이제 그 또 대응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함대함 미사일, 신형 함대함 미사일로 이제 또 대응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해군 전력의 보강할 점이 더 많아지는 좀 그리고 이제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해군도 그런 UUV, 뭐 USB, 무인정 네. 그 전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형을 좀 짚어볼게요. 작지만 강한 함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전투 체계를 갖췄습니까? 이게 이제 기존의 참수리급 고속정하고 다른데요. 참수리급 고속정은 뭐냐면 식별을 했어요. 적을 이제 탐지를 했어요. 하면은 그쪽에 있는 그 지휘관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전투 체계로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된다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검독수리 B형 같은 경우는 이게 그게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더나 위성으로 해서 이제 적 정보가 이제 수집이 되게 되면 곧바로 무장 체계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거면 국산화된 어떤 전투 체계로 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서해 5도에서는 근접 전투를 하게 되면은 승리해도 승리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비적격 전투를 또는 사거리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130mm 유도로켓 비룡 12발을 장착할 수 있고요. 이게 20km 이상에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네. 또 대한미사일 해성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어요. 이게 18개 변칙점을 돌아가지고 회피 기동을 하면서 180km 이상의 비행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해면 밀착 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에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 체계라는 거예요. 유인 체계. 예, 사람이 타고 있어요. 어떤 위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 해군을 보게 되면 유령함대로 가잖아요. 생존성을 확보해야지만 전투 효율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무인 체계를 전개를 하고 뒤에는 후속으로 유인 체계가 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네. 아무리 저희가 이 그 고속정이 첨단에 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서 전투에서 지면은 안 돼요.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희생이 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기는 아까 편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유무인 복합으로 가서 무인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거를 돈을 저희가 이제 투자를 예산을 전환해서라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럼요.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가야 된다. 이게 네네. 무인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 지금 북한의 서해 5도 도발 날로 좀 거세지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폭 들어부터 이제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또 다른 이제 그 신형 함대함 미사일도 문제가 되는 게 기존의 이제 그 초기함이나 호위함들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차기 호위함 사업을 이제 1차, 2차, 3차 더 나가서 이제 올해 4차 사업까지 하는데 이것이 다 모여도 24척이에요. 이게 1함대, 2함대 이렇게 다 이렇게 1, 2, 3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다 분산 배치되면은 과연 북한의 도발을 효율적으로 그 숫자적으로 좀 모자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될까? 그래서 다시 또 거꾸로 이제 돌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UUV, USB 이게 빨리 같이 도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인 체계뿐만 아니라 무인 체계도 보강을 서둘러서 좀 해야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전력이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유인 체계로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예. 예. 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서해 5도가 보면은 긴장이 고조되잖아요. 네. 근데 맞점 꽃게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어업권을 뭐 중국에 팔기도 하고 나오잖아요. 그 지역은 잘 보시게 되면은 군사적 긴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간 요소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해군이 이제 민간인 복장을 입고 들어와서 조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해군 그런 부분들의 해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잘하고 있지만 이쪽 지역에서 해군과 해경 이 부분들이 근접 전투를 하고 이제 일촉즉발의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휘 통제 체계가 진짜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아까 뭐 유명 복합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시간 정보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작전이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를 뛰어오른다? 그거는 좀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이제 그 예정된 미래로 해서 정찰 위성에 통신 위성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실시간대 우리가 이런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스타링크와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민간 요소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홍해 입구에서 있는 후티 반군들의 모습을 잘 봐야 된다. 걔네들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은 북한의 위협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즉응하기 위해서 다국적군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모습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는 건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순국한 국군 장병들 덕분일 텐데요. 그 희생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디펜스 프라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국방TV와 국방홍보원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